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라고 하는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위 세부 주제도 1960년대 한국 사회를 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1970년대 한국 사회를 또 살펴보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이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대체 이렇게 두 개의 개념으로 수렴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개발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재는 뭐 정치 면에서의 독재. 그래서 경제와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뭐 대외관계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 뭐 여러 측면에서 예술, 뭐 다양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초점이 형성되는 건 대체적인 그런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발, 그다음에 정책 측면에서의 독재 현상,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60년, 70년대를 우리가 다 같이 박정희 정부 시기죠. 정치적으로 중심에서 보면.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년, 70년대가 같은 박정희 정부 시기이다. 차이점은 뭘까요? 1960년대하고 1970년대의 차이점. 공통점은 같은 박정희 정부 시기. 차이점은 이걸 이해하시면 거의 60년, 70년대는 끝났습니다. 70년대는 유신 시대죠. 네. 독재. 70년대 네. 유신 시대고, 네. 60년대는 대통령 직선제, 네. 민주화 시대죠. 상당히 큰 사람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했지만은 네. 63년도에 대통령 당선되고부터는 민주화 시대였거든요. 그 1960년대 그 한국 사회는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큰 원리에 입각하고자 했습니다. 예. 특히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삼권 분리, 이것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70년대는 다들 우리가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유신체제입니다. 유신체제의 특징은 이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근대 민주공화정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보장이 안 되지. 그래서 60년대하고 70년대는 사실 질적으로 구분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60년대도 법치가 이루어지고 70년대도 유신체제 선포에 따른 유신헌법체제가 갖춰졌으므로 법치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법치의 내용 자체가 통상적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과는 현격하게 거리가 멀었다. 이제 그런 구별 하에서 60년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63년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가 겨우 이겼는데, 그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과반수를 넘겨가지고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거죠, 공화당 여당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활동 종합법 개방. 우리는 62년도에 갖추었는데, 요 내용은 앞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구정치인들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제1공화국 민주당
또는 이제 개별적인 자유당 인사들, 이런 사람들, 혁신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만 멀쩡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속담 생각나지 않습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네. 그냥 정적이 없어요. 경쟁자가. 그러니까 민주공화당에서 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제도 실시했는데, 지금도 비례대표제죠. 근데 이때 비례대표제는 지금 정치학자들이 보면 혀를 그냥 흡에 내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이한 비례대표제죠. 그래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60년대 우리가 한국사를 이해할 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관계 그리고 미국이 추구하던 그랜드 디자인 아시아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이제 한미관계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쿠데타 직후에 바로 미국 가가지고 케네디 대통령 만납니다. 이때는 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만나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회담급의 예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의 가치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또는 군사적 정치적 안보적 여러 측면에서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비록 합법적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쿠데타 권력을 창출했지만 이 사람들의 지향이 친미적이고 그리고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신 이후에 쭉 형성되어 나오는 미국의 대외 정책의 일관된 기조화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일관계, 이른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 미국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미국이 추구하는 그랜드 디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한일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냥 원수동원이죠. 뭐 옆에 있는 이런 나라와 나라 사이도 아니다. 과거는 외교 관계도 없었고, 예, 과거 그런 제국주의신지 어떤 피해국으로서의 그 상태에서 완화로부터 아직 굉장히 짧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 미국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죠. 한미관계에서 1966년에 소파라고 부르는 한미행정협정을 이때 타결합니다. 한국 정부가 동시에 미군이 개입하고 50년대 계속 미군이 주장하면서 안전보장 체제를 추구해 나가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군대를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적 행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와서야 이 소파를 체결하면서 정상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좀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새롭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 점들이 대외 정책상 또 한미 관계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964년도에 한일협정이 타결되고 1965년부터 이제 국회 비준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해야 될까요? 1960년대 우리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반에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떠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한일 기본조약, 그 정식 명칭은 한일 기본조약입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적 측면,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었죠. 돈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로부터 자금을 수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국가 주도형의 경제개발을 끌고 가지 안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다소 굴욕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받더라도 어쨌든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 욕구, 내적 요인,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외적 요인. 이거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지역 통합 전략. 이건 미국이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요, 일본을 다시 이전처럼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아시아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호주적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군도 추진시키고, 그 다음에 미일 동맹 체계를 굳건히 갖추면서 일본을 정점으로 한 방공 자유진영을 동북아시아에서 구축하고자 했죠. 근데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국, 사우스 코리아를 동반자원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과 한국은 이런 원수덩어리가 없죠.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바심을 내는 것은 미국 쪽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긴밀하게 노력을 합니다. 제가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이른바 관계 정상을 위해서 회담을 시작한 최초의 시점이 1952년. 어느 때인가요? 우리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이때 52년 시점입니다. 3월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38도 전을 경계로 해서 이른바 지리한 소모전이 전개됩니다. 고지하자를 빼뜨리기 위해서 양쪽에 무수한 인명이 죽어나가던 피를 흘리던 그런 참혹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희한하게도 한일 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런 겨를이 있나요? 정선에서 막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데 바로 미국의 노력 때문입니다. 시골트 같은 미국의 노예한 외교관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도쿄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일본 니네 코리아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관계 정상화를 해서 뭐 기술이면 기술, 자본이면 자본 이런 것들을 대고 관계를 정상화해서 이 지역 자체 아시아 지역에서 뭔가 우리 미국과 함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경제개발 해야지. 지금 이런 전쟁은 언제가 끝날 것인데 니네 자금 있어? 기술 있어? 언제까지 일본과 이렇게 축축 살 거야? 미국과 일본이 호의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생각 좀 해봐. 이 선택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전쟁판에 한일회담이 시작이 된다. 이스라엘이 53년, 아직 정전협정 체결되기 전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참 엄청난 사건도 있습니다. 사실 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청구권. 청구권은 영어로 클레임이라고 했어요. 클레임. 클레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장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제국주의 가해국과
식민지 피해국 사이에서 그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회담이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현실 정치적인, 현실적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양국 간의 회담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요 자체가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니네한테 경제 그 자금을 청구를 할 거야. 일본 측에서도 그건 니네 입장이지. 과거 식민지 시기에 한국을 근대시켜주고 조선을 근대시켜주고 자본주의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줬잖아. 신문물을 전수해줬지. 오히려 니네가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 그게 역청구권이다. 그게 개판이 된다. 이게. 싸움은 알긴 하고 이 3차 회담에 이르면요. 일본의 회담 대표인 구보다가 외상인데 이런 막말을 합니다. 식민지배가 한국에 유익했다. 도움이 됐다. 우리가 견디지 어렵죠. 그래서 막 깨집니다. 양국의 막 감정이 막 부딪혀오죠. 근데 50년대 후반에 다시 이어져요. 희한하죠. 이때도 미국이 슬쩍 개입합니다. 60년 4.19 때입니다. 그때 5차 제1공화국 정면 정부도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5차 회담으로 이어나가고요. 그러다가 5.16을 만나서 중단됐고 박정희 군사정부가 6차 회담으로 이걸 끌고 나가면서 급기야 64년도 7차 회담이 이뤄가지고 전격적인 타협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한일회담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 자꾸 박정희 정부만 떠올립니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만 자꾸 떠올려요. 찬성, 반대, 그렇게 떠올리는데 좀 역사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접근해 보면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50년대부터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었고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이 되려면 손바닥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양쪽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렸다라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평가일 수가 있고, 우리가 일본을 결의해가지고 우리 유일하게 마음에도 없는 일본 사람들한테 모여가지고 경제 지원 자금을 받아내가지고 우리가 성공했다? 그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여러 측면, 여러 요인들이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합을 이루면서 이런 한일 관계, 이른바 정상화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결과 국가대 관계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외교 관계, 대사, 영사 발견하고 여권 같은 거 왔다 갔다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른바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수출입은 차관 1억 달러 이렇게 받았습니다. 흔히 5 플러스 1억 달러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60대 중반부터 만든 거예요. 포철 만들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닦고, 기간사업 하면서, 기간사업 조성하면서 경제를 국가 주도형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5억 달러. 지금 생각하면 우리 한국 경제 생각하면 이게 5억 달러가 돈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적잖은 돈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이제 의미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시 언론은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일본이 가해국으로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명목으로, 그 어떤 치유의 명목으로 우리한테 돈을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일본 정부는 그들 국민에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이제 조선이 독립해서 독립국가로 경제를 일구고자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웃 나라로서. 이런 논리를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수의 한국민이 기대했던 것처럼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나마 금전적인 보상을 했다면 다행이겠지만 실상은 그런 측면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엄청난 이슈죠. 네.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면서 사는 것을 반대하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이웃으로 살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가해국이 있고 피해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빌면서 관계를 정상화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 그랬을 때 새로운 좀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보여준 태도와 일본이 보여준 태도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지금까지도. 그 점이 참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운동이 셌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 65년 이 한일협정 비준 반대운동. 이건 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한일협정 비준 반대운동.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니까 사실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당시 박정희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 사안을 대응했냐면 힘으로 눌렀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서울시 위수령을 발동해가지고 군대를 대학에 투입시켜서 어거지로 여론을 잠재우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고자 했던 거죠. 그런 점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시 대학생들 선열은 통곡한다 제2의 일사조약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얼굴들 보면은 대학생 같지는 않아요. 요즘 대학생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좀 이렇게 다 이런 분들이셨습니다. 예. 이거 아까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1960년대 학생을 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사건 키워드가 베트남 파병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네, 베트남 파병은 1964년도부터 시작해서 1973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5만여의 병력이 파병된 사건입니다. 베트남 전장에 한국군을 보내기로 먼저 제안한 측은 한국 측이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60년도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이때 미국의 반응은 관련 기록들을 보면은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왜였을까요?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또 알아야 돼요. 베트남 전쟁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60년대, 70년대 그 어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굉장히 기나긴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죠. 중국과의 문제도 있고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역사도 있고
그래서 쭉 이어지면서 이 베트남 사람들의 그 자주 독립 이런 의식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군대가 개입했을 때, 특히 미군이 개입했을 때 이 베트남 전쟁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최고의 군대인 미국 군대가 한국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진취전 방식의 현대전이 아니라 게릴라 방식의 투쟁을 전투를 했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끝까지 고생했죠. 네. 베트남 남베트남 패망할 때까지 끝까지 했던 미국이 굉장히 고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특히 미국 사회 내적으로 보면은 이제 스튜던트 파워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학생 운동이 반전을 내세우면서 노워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왜 예전에 그 미국 대통령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이셨죠. 클린턴 대통령. 예. 그 다음에 힐러리. 그 다음에 국무장관도 했고 대통령으로 나왔다가 실패한 그 클린턴 힐러리 그룹.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 반전 세대. 반전운동 세대. 그래서 대학에 뭐 그냥 이 베트남 전쟁에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에 한국에서 적극적인 파병 움직임을 보이니까 미국이 너무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 전쟁 무기, 장비, 물자, 급료 이런 거 다 대주겠다 라고 하면서 한국군의 파병을 환영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군대가 보통 군대입니까? 뭐 군대 다니신 잘 아시겠지만 군대라고 하면 군인이라고 하면 실전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군은 이미 일제강점기에 그런 그 식민 시절에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방 이후에 창군이 돼가지고 빨리 산토버렸죠. 한국전쟁 3년 경험했죠. 실전용으로 탄탄하게 이미 다져진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잠깐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군 출신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묘지에 계신데 저희 아버님 생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버님 빨산통일도 참전하셨고 한국군대도 참전하셨고 베트남전도 참전하신 분이세요. 가끔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한국전쟁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학도병 얘기하고 그러셨거든요. 학도병 데려다가 놓으면 100% 이렇게 씁니다. 100%. 진짜 100%. 이렇게 총질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조준사격을 하느냐 그 시점이 있답니다. 옆에 있는 전우가 총 맞아가지고 혈탄 터지고 그래가지고 팔다리 절변하고 두개골 터지고 이런 걸 보면 눈이 확 본다. 그러면 그때 딱 조준사격을 봐야 돼요. 우리 한국 군대가 그런 과정을 다 겪은 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볼 때는 그냥 명령이 잘 듣지, 그 다음에 전쟁 수행 능력도 있지, 방공으로 딱 무장돼 있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우리 정부에서 얘기했을 때 다 오케이 해줬어. 다 오케이. 전쟁 특수 뭡니까? 베트남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 장비 그런 거 군수 물자들 우리 한국 기업들도 조금 끼워주세요. 그래서 생겨난 특별한 수익 달러를 벌어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군 현대화시켜주죠. 무기, 장비, 물자, 뭐 전략 이런 거 다 도와주세요. 우리 신청할 테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 빼가지고 베트남 전쟁으로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주한미 대사 브라운 씨와 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당시에는 비밀 각서였습니다. 지금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5만 명의 파병을 했고 우리는 그러저러한 경제적 이익, 그 다음에 군사 안보적인 이익을 분명히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len전 이후에 이런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학계에서. 이런 실익이 있었다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손실은 뭐였느냐. 그런 걸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이건 냉전 체제 시기에는 사실 연구자들이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탈len전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남의 나라 전쟁터에 한국의 젊은이들 가서 그렇게 죽고 다치고 결국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한 거냐. 이데올로기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냐. 또 미국의 또 용병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미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대적인 자유독립국가로서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 또는 한국군이 가가지고 정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대신 한국군이 해준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전투가 실제 전투가 멀어지는 그 전선에서 한국군이 많이 싸워. 근데 아시다시피 베트남, 이 베트콩이죠. 북베트남, 베트콩들이 이 게릴라 전법을 통해서 하니까 한국군들도 당연히 힘든 거예요. 한국전에서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한 마을에 베트콩이 하나 출현하면, 그러면 이제 한국군이나 미군이 딱 지나갑니다. 근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막 노래다 모래 싣고 있어요. 근데 한국군이나 미군이 지나가. 그러면 갑자기 품에서 총을 그려가지고 막 쏩니다. 당연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군이 어떤 위기의식이 빠지냐면 저 사람들 상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베트콩이 하나라도 출현하게 되면 그 마을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자.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극이 뭐냐면 양민 학살이죠. 베트콩이 막 밀림에서 막 출현하니까 정부에서 고엽제를 어마어마한 고엽제를 뿌려가지고 다 그냥 허벌판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과정에서 나무 풀 죽이겠다고 하다가 한국 군대가 죽어나가잖아요. 고엽제 피해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고 어떻게 할 거냐. 또 한국군이 현지에서 그 베트남 여성들과 사진을 차렸습니다. 미세가 나왔죠. 한국에 귀국하면서 머리 척하고 다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현재는 라이따이냐. 주류 세력이 되지 못하고 놀림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자랐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인권 문제 또는 학살 문제, 제노사이드 관련한 이런 문제, 이런 전쟁 범죄 관련한 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솔직하게 보자. 그런 측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유, 장하긴 장하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참 가슴 아픈 감사합니까. 경제적으로는요, 60년대부터 미국이 본격적인 차관 경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50년대는 무슨 경제요? 원조 경제. 60년대 이후부터는 차관 경제 바뀌게 됩니다. 이 차관을 가지고 미국은 저개발 국가들에게 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서 빨리 선진공업국, 선진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 이론이 뭐냐 하면 이른바 경제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근대화론. 이거는 당시에 60대 70년대에 하나의 경제학에서 하나의 개념으로서 쓰여졌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나갈 때 저렴 국가와 고개발 국가가 있는데 이 저렴 국가는 노동력은 있지만 자본과 기술이 없는 사회나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고개발 국가는 노동력은 비싼데 자본과 기술이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발 국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고 저개발 국가는 아직 자본주의 사회로 체계적으로 발전해갈 이전 사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저개발 국가는 자본과 기술은 없지만 노동력은 풍부하기 때문에 일반 경공업에 치중하게 됩니다. 뭐 있죠? 경공업 할 때 제조, 단순 제조, 가공업, 신발, 뭐 의류, 뭐 가발 이런 거 그런 거 생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공업은 뭐 전자, 자동차, 기계, 뭐 선박, 항공기, 뭐 그런 컴퓨터 이런 거.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저개발 국가에 속하는 거죠. 노동력은 있지만 자본과 기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근대화론에 따르면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공업 국가들이 자본과 기술을 저개발 국가에 전수를 해주어서 저개발 국가가 그 돈과 기술로 경공업 산업을 막 일으키면 거기서 생산된 상품을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사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생산하는 거, 중화, 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저개발 국가에서 사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경제를 발전시키다 보면 저개발 국가도 어느 순간에 와서 고도의 대량 소비가 가능한 선진 자본주의 사회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 기본적인 대전제는 뭐냐면 해당 사회가 미국에 친근해야 하고 반공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가 충족되면 미국은 얼마든지 도울 태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차관을 제공하고 기술을 먼저 시작하면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기업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국가 주도형의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끌고 나가는 자본주의 개발 정책을 펴나가야 됩니다. 그 성격은 자연히 외자 의존적이고 노동 집약적이고 소비재 중심적인 경공업이고 거기서 선진국을 팔아야 되니까 수출 주도형의 성장 정책을 채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제학을 얘기할 때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국내적인 범주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저개발 국가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아주 보편적인 경제발전 이론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아니었다면 사실 이런 식의 경제개발 전략이 추진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0년대 한국 경제가 진짜 잘 나갔죠. 참 잘 나갔습니다. 연평균 경제는 70년대가 되면 경제는 7.6%예요. 1962년 1인당 국민소득이 239달러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70년대 말이 되면 1640달러. 이세전 이후에 라이너의 기적이 있었다면 70년대는 한강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환호했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5,000. 네, 36,000. 곧 37,000. 이제 뭐 금방 가만둬도 되고. 1960년 239달러.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3년 몇 해 엄청나게 성장했죠.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대만과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대만, 일본이 35,000. 이런 빛의 긍정적인 측면, 이 찬란한 측면이 있다면 사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 명함이 있는 것이겠죠. 예, 균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거 뭐 도시만 들딱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50년대 도시활성이 나타나면서 오늘날 도시 거주 비율이 98%입니다. 그 다음에 저임금을 지금 관련돼서 따라나오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국가 주도형의 발전 경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이게요, 그 자유주의, 경제 발전의 자유주의적인 원리가 잘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 또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게 막 자본도 겹치고 뭐 투자도 겹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약간 비효율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50년대 한국 경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부터 시작된 이른바 경제와 정치의 결합, 정경유착, 관료자본주의적인 성격이 있다. 그것이 60년대, 70년대 더욱더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한번 재벌이 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마불사. 왜 무너지지 않느냐? 정치권이 뒷발을 봐주기 때문이죠. 쌍같은 이자를 계속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대가는 정치 자금의 헌금입니다. 헌납. 이런 분할과 관계 이런 것들을 이 그림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외 의존성이 심한, 그러니까 수출 제휴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기침을 하고 위태위태해지게 되면 한국 경제는 돈만 하락하게 되는, 자동 하락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서 보면 1960년대, 70년대 경제 성장은 명확하지만 끊임없이 분배를 유보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직 분배에 치중할 때가 아니야. 지금 무조건 성장이야. 성장 이런 거죠. 언제까지 성장을 하면 분배에 신경을 쓰게 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의 가치는 그냥 선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발전, 경제개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우리의 어떤 사회심리 속에, 개인의 심리 속에 이러한 가치, 이러한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잘 잡게 되었습니다. 효율성, 하향식, 하라면 해! 목표 설정하고 말이죠. 언제까지 뭐 달성 이런 것처럼. 근데 결과, 과정과 노력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만이 모든 걸 말해줘. 이런 가치관들. 성장 제휴주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경제 성장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영역이 아니겠느냐 생각해보게 됩니다. 1960년대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 박정희 정부가 독재의 선을 띄웠다고 볼 수 있으니까 민주화 운동이 동반상상이 됩니다. 총선 부정, 선거 반대, 규탄, 그 다음에 67년 대선, 69년 삼성개헌, 이러한 정치적인 고비고비마다 야당, 그 다음에 진보적인 지식인들, 대학생들, 이러한 민주화 세력들에 맞서서 박정희 정부는 힘들게 대응을 해야 했는데 그 방식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대화하고 타협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1960년대 후반, 1970년대가 되면 한국 그 사회에서 굉장히 이 위태위태한 안보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960년대 중반, 70년대 중반에 두 차례 걸쳐서 인혁당 사건이 발생하는데 인혁당 사건이라는 건 지하당 사건이죠. 네. 북한과의 실제로 연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사실 관건인데 그 이후에 인혁당 관계자들에 대한 그 재심이 이루어져서 당시 이렇게 사형에 처해졌던 8명인가요? 그분들에 대한 무죄가 다시 선고가 될 정도로 인혁당 사건이 이렇게 안보적으로 많이 활용된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동메를리 가졌던 사건, 1968년도 김신조 떠오르는 그 청와대 습격 사건, 그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북한의 그 미 푸에블로 나포 사건, 네, 그 다음에 이 68년부터 시작된 70년 중반까지 수차례 걸쳐 나타났던 이른바 재단 사건, 이 통일당 사건은 북한과 직접 연결돼요. 그래서 이런 안보 위기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전반기에 엄청나게 한국 사회를 강타합니다. 생포된 김신조 씨, 발바닥 두께가 3cm였던 거죠. 맨발로 그냥 막 야단을 뛰어다니면서 유격 연습을 해가지고 왜 내려왔어?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박정희 목 따라왔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도 보복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김일성의 목을 따려고 하는데 이게요 상황이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게 이제 대탄주라고 하는 상황인데 박정희 정권이 이 시기 이러한 북한의 대적인 안보 공세의 측면에서 방공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우리가 철통같이 단결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른바 단결을 얘기합니다. 단결 단합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국가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은 곧 정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 그런 논리였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희한한 논리입니다. 안보 위기가 정권 강화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에서 너무 오래 노출돼가지고 사실 별로 문제의식이 안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안보적으로 사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야 되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는 그것을 연결시키는데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했다 볼 수가 있죠. 향토의 문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대부분의 나라 없다는 거 아시죠? 이때만 있습니다. 학교와 군대 캠프가 구별되지 않는 이른바 학교의 병영화 현상. 이제 50년대부터 있었지만 이때 더욱더 강화가 되고요.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난폭했습니다. 이른바 날치 통과. 옛날 생각 좀 나십니까? 교련복. 저는 이제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입었습니다. 교련복, 도민증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런 증명서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한국 사회의 되게 특이한 건데 이게 간첩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주민등록증 유래는 도민증 또는 국민증이라고 하는데 해방정부가 굉장히 저쪽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방법을 내세우면서 주민관리라는 차원에서 이 주민증지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른바 안보 위기가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의 권력 강화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유수령 선포를 가지고 저항 세력들을 누르고 같은 해 1971년 10월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어서 1972년도 10월 17일, 11.7 다 기억하시죠? 유신체제 선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0년대 한국 사회와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이건 완전히 다른 사회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사회입니다. 린치 형상의 배경, 자 아까 박정희가 친일들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김일성의 목을 따려고 준비를 하다가 시행에 옮길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말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국이 말렸어요. 왜 말렸느냐? 미국은 그때 소련, 중국과 데탕트라고 하는 건 이것도 그거죠. 데탕트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활시를 이렇게 딱 팽팽하게 당겼다가 이완시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2차전 이후에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팽팽하게 조성된 이른바 냉전체제, 갈등관계, 이것이 이 60년대 70년대 초가 되면서 서서히 이완된 긴장관계 해소 국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파견해요? 이게 미국으로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요. 해주시켜요. 이러한 새로운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이른바 닉슨 닥트린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까지도 빼겠다. 3분의 병력의 3분의 1을 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박정희 정부를 알실세하게 만들었죠. 박정희 정부는 이런 안보 위기, 이건 실제하는 안보 위기였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안보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정권 안정과 박정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게 되면서 삼선 개헌 강행을 정당화시킨 겁니다. 사실 이게 같은 얘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패션마크가 있습니다. 70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붙어가지고 겨우 이겼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상 선포하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한 겁니다. 요거 70년 대선 당시에 사실 이때도 사실 부정선거가 심했죠. 뭡니까? 막걸리인가 보네. 네, 막걸리 선거. 그때 막걸리 선거, 공무신 선거 그랬잖아요. 장퇴 이렇게 오면 공화당에서 막걸리 이렇게 해서 한 사발씩 다 뒤집히려고 주선. 얘는 뭡니까, 얘는? 꼬맹이도 야무지게 한잔 먹고 있네요. 이때에 세계인의 대당표라고 하는 전례 없는 그런 국면을 형성하게 되고, 박정희 정부도 이런 미국의 요구,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니네도 좀 해. 니네도 좀 남북이랑 대화 좀 해. 우리도 소련하고 만나고 중국하고 만나고 상해 커뮤니케 이런 거 발표하잖아. 이래가지고 남북 대화에 뛰어든 겁니다.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 통일의 3전 원칙을 당시 유럽 중앙정부죠. 지도자도 모르게 평양에 가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활용을 썼는데요. 이때 유락씨가 평양에 가가지고 또는 북한의 뭐 박승철 부수상 이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나눴던 그 남북대화 대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무나 못 봅니다. 국가 비밀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못 보는데 그 9원까지 방대한 문서인데 제가 그거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아마 좀 이제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인, 스스로 이렇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기록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그때 이 이유라 정부부장이 진짜 별의별 소리 다 한 거야. 김일성 앞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보안 위반이에요. 바로. 그러면서 이 남북 대화를 끌고 가가지고 칠사운동성이랑 초안은 다 북한에서 만들어요. 네.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걸 좀 큰 흐름에 잡아야 돼요. 당시 김일성 유가이죠. 유가이 처음에 김일성 만나러 가자고 할 때 쫄아가지고 그 내용 보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가서 제가 둘쯤 몰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비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걸 여기다 넣고 갔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딱 김일성이 구출하는 거예요. 주석공부 와라. 그래가지고 안대를 가지고 끌려가는데 차에 타고 끌려가는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비상을 꺼내가지고 여기 바지 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넣고서 이렇게 대통하는 거 딱 해가지고 김일성 앞까지 가요. 김일성 혹시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랬을 때? 걸걸어. 아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뱉는 목소리죠. 에이 목소리가 손바닥 이유락 동지 그게 다 나옵니다. 대답지 보면요, 비도 보면 그 생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해야 되는데 월드필이 딱 악수를 하는데 여기에 한 땅이 나가지고 비상이 딱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고생했죠. 유학 부장이 가가지고 그러나 이 뒤에 있는 사람이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준. 당시 노동당 조직부장. 이 사건이 벌어져서 4반세기 만에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유신체제를 선포하게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논리는 남북대화였습니다. 유신설을 읽으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유신헌법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남북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보고 새롭게 다른 식으로 대처합니다. 이게 좀 지금 봐도 좀 너무 좀 협박 아닙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막 치사운동 선언으로 막 들떠있던 분위기가 몇 달 만에 그냥 유신체제 선언으로 그냥 싹 바뀌는 상황인데, 희한하게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걸 정당화시키는 논리는 뭐냐면 남북대화였다는 거죠. 저 철통 같은 북한 체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당시 박성철 제1부수장이 원래는 서로 내려왔습니다. 박정희가 만나는데요. 모 재벌 별장에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박성철 제1부상이 수첩을요, 품 안에서 딱 꺼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김일성 수상 각하의 교실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 앉아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기가 막히죠. 다 들어요. 그렇다. 그 면담을 딱 끝나고 나서 이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어떻게 했어? 그게 사실입니다. 이 남북대화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른바 북한이 저렇게 단합되어 있는 그런 체제, 어느 정도 초통같이 단합되어 있다는 체계인가 하는 걸 확실하게 느꼈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 공격하면서 묘하게 닮아갔다는 거죠. 국제 정치학에서 그걸 무슨 효과라고 한다고 제가 거울 영상 효과. 거울에 대고 막 상대방을 공격하지만 자기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유신체제는 이런 식으로 살벌하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북한에서도 197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른바 유일체제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 이런 것이 딱 잘 잡혀지고요. 대를 이어서 충성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딱 닮았을까요? 남과 북이 똑 닮았습니다. 냉전의 리포세론처럼 유신체제라고 하는 건 1974년부터 이른바 긴급조치, 긴조라고 하죠. 긴급조치권을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또 업그레이드가 나갑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으로 인해가지고 입법사고 행정권을 초월하는 인신의 구속까지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는 이런 조치까지 가능해지는 이제 좀 상당히 막합니다. 이에 저항하는 야당 지식인들, 그다음에 학생들, 종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반유신, 반박정희 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한국경제 60년대에 이어서 중화학 육성, 중화공업 비중이 급격하게 고양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30분 좀 지났는데 조금만 마지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탄주와 관련했습니다. 안보기가 관련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주한미군 갖고 나간다고 하고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박정희 정부가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총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화공업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계공업은 화학공업은 나와야 되고 전기공업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70년대에는 한국 경제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중화공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70년대 9.6% 지금도 사실 뭐 지난 분기 우리가 마이너스 됐잖아요. 네. 네, 70년대 이런 또 성장의 인연들이 있습니다. 상향식 그 근대화 정책인 농촌을 이어주면서 새마을운동 다 기억나시죠? 세독정물련네, 지금 밝았네. 급속한 이러한 그 졸속 근대화는 이런 대형 참사를 낳았고요. 새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저항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분배는 유보되고요.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방식 공장에서 근무하던 젊은 나이의 청년 전태일이 분신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대 중반 후반에 거쳐서 계속 박정희 정부의 이런 폭압을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실 프로들은 잘 아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태일 이런 편지를 썼어요. 대통령에게. 평균 18세의 어린 여성들이 90% 이상인데 다 시답입니다. 시답은 뭔지 아시죠? 시답, 일본말로 알야자 밑에 기어다니면서 천조각 죽고 청소하는 그런 하루 금요 60원. 제가 당시 물가 관련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70년대 초에 시내에서 그 밀크커피 한 잔이 60원입니다. 60원. 하루 금요가 90원. 이 진폐증 앓는 노동자들의 대상으로 해서 엑스레이 촬영한다고 하지만 그거 필름과 맡기려고 엑스레이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면서 그 거짓 보고하고 이런 것이 당시의 경제 성장의 이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장과 그리고 찬란한 경제 발전의 이면도 우리는 봐야 되겠죠. 긍정도 보고 부정도 보고 빛도 보고 어린 그림도 보고 유신체제는 결국 이러한 이제 무리한 과정 속에서 내파 뭡니까? 안으로부터 폭발되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손에 의해서 파티, 그들끼리의 파티 과정에서 대통령 자극 사건, 시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붕괴됩니다. 그래서 60년, 70년대 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모자라네요. 나누고 싶은 얘기도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논점 한번 좀 던져봅니다. 네. 처음 시간 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질문, 의견 있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점철된 시기를 짧은 시간에 좀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네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다른 말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